안녕하세요. 재미있는 해부생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외피계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피계통의 구성을 보시면요. 피부, 스킨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피부에 털이 있고요. 손발톱과 함께 땀샘이라든지 피지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피부의 기능 보시면요. 피부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1차적인 피부 장벽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미생물이 우리 몸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주는 피부 장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외부의 자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손상을 방지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탈수를 방지하는,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햇볕의 자외선이 우리 몸에 너무 많이 과다하게 오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도 우리 몸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을 일부 차단해주는 이러한 보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제 피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감각을 감지하는 감각 기능이 있어서요. 촉각, 만지는 촉각뿐만 아니라 이제 냉각이라든지 온각이라든지 통증에 대한 통각, 압력에 대한 압각 이러한 부분들을 감지하는 감각 기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흡수하는 기능도 있죠. 네, 우리가 아파가지고 연고를 바른다거나 아니면 파스를 붙인다거나 하면 그 약성분이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돼서 그 아픈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러한 흡수의 기능이 있고, 자, 또한 저장의 기능이 있습니다. 저장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나 수분을 계속적으로 저장한다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저장해주는 이러한 저장의 기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한 피부는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를 피부에서 합성을 하게 되고, 이 비타민 D가 콩팥, 신장에서 활성화가 되면은 우리 몸의 위장관에서 칼슘을 흡수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칼슘이 흡수가 되어야 우리 몸의 뼈가 어떻게 될까요? 네, 튼튼해집니다. 네,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햇빛 얘기가 잠깐 나와서요. 햇빛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기분을 조금 약간 업시켜준다라고 해서요. 우울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산책을 많이 하면서 햇빛을 많이 쐬게 되면 어때요? 네. 우울증이 좀 약간 감소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햇볕을 많이 쐬면은 우리 몸이 튼튼해지는 면역력이 좀 증가된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느라 햇볕을 많이 못 쐴 수도 있지만 햇볕을 많이 쐬면서 기분도 좀 업시키고 면역력도 많이 증가시키고 뼈도 튼튼하게 이런 해주는 부분에서 햇빛에 대한 측면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옆에 이야기를 했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하는 역할들과 함께 또 이제 피부를 통해서 분비하는 기능이 있죠. 무엇을 분비할까요? 땀을 분비를 하게 되고, 자, 땀은 거의 대부분 99%가 물이긴 하지만 일부 뭐 소금이라든지 땀 이렇게 맛보면 짜거든요. 네, 이렇게 소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기 물질,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암모니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땀 안에 있는 수분과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분비하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피부이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까지 보면은 여러분들 흡수도 할 수 있고 저장도 할 수 있고 뭐 비타민 D도 합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피부가 수분을 좀 조절해주고 유지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일부이긴 하지만 전해질의 균형을 맞춰주는 데 있어서도 피부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네, 수분 전해질 균형을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체온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혈관에 보시면 혈관을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체온을 조절해 주는 기능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이제 뒷부분에 진피층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기능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하나씩 피부의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볼 건데요. 피부의 구조는 표피, 에피더미스와 진피더미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표피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부분입니다. 표피, 에피더미스 같은 경우에 아주 얇은 층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얇은 상피 조직이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편편상피로 되어 있는데, 이 편편상피가 중층 여러 개의 층으로 겹겹이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보통 한 4개에서 5개의 층으로 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피에는 혈관이 있냐 없냐라고 했었을 때는 무혈관, 혈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바늘이 찔린다거나 하면은 피부를 분명히 찔렀는데 피가 안 나요. 네, 이런 경우에는 표피만 찔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가 난다라고 하면은 이 진피층에 혈관이 있기 때문에, 네, 진피층이 혈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진피층까지 찔렀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피에는 혈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진피층 같은 경우에 혈관을 포함해서 네, 신경조직, 혈관 옆에 신경섬유, 신경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땀샘이라든지 피부 기름샘과 같은 네, 이런 여러 가지 결합 조직을 포함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런 상피 조직이라든지 신경 조직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몸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많은 혈관이라든지 땀샘이라든지 피지센이라든지 여러 가지 섬유 조직, 이러한 부분들이 네, 결합 조직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결합 조직이 굉장히 풍부한 층이 바로 진피층, 더미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부의 구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조직 중에 하나가 바로 피부 밑에 있는 조직, 피하 조직이고, 우리가 그 피하 조직에 보면은 지방, 세포, 아디포즈 티슈가 굉장히 네, 셀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서 피하 지방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노란색 이게 지방 세포이고, 자, 이 피하 조직에는 지방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 이 지방 자체가 우리 몸의 신체의 열을 좀 저장해주는 역할과 함께 우리가 딱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이럴 때 지방이 굉장히 이렇게 있으면 지방 성분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래서 손상이 많이 일어나지 않게끔 충격 흡수의 완화 장치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표피부터 볼 건데요. 표피 에피더미스 같은 경우에는 표피를 구성하는 편편상피 세포층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장 밑에 있는 표피의 가장 밑에 있는 아래층을 바로 우리가 배아층, 바닥층이라고 하면서 표피의 가장 아래층에 있으면서 이 바닥층에 있는 세포가 분열돼서 짜자자자잔 점점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피의 다른 층을 형성하는 세포가 여기에서 먼저 분열돼서 올라가더라라고 보시면 되고, 자, 가시층, 유극층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현미경이 발달했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눈으로 이렇게 딱 봤었을 때는 자, 그 세포 표면에 오돌토돌 가시 모양의 돌기가 보인다라고 해서 가시층이라고 유극층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런 가시층에 가시 모양의 돌기가 많이 보이는 이런 가시층이 있는 것이고, 자, 과립층이라고 하는 거는 과립이라고 하는 건 알갱이입니다. 네, 그래서 알갱이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세포가 바닥층에서 올라왔는데 그 세포가 죽기 시작하면서 이 세포가 각질화가 시작되는 각질화가 진행되는 층이다라고 해서 과립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각질이 생기면서 오돌토돌 알갱이들이 생긴 거, 네, 이런 거를 과립층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각질화가 진행돼서 점점점점점 올라오면은 이 각질층에서 이 각질 세포들이 따다다다다 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쌓여 있다라는 거죠. 층층이 쌓여 있다가 이 각질층에서 각질세포가 피부를 보호하다가 각질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기간, 이 기간이 바로 28일 정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어쨌든 28일이 되면은 새로운 각질세포가 계속 올라오는 것이죠. 떨어져 나가고 올라오고. 네, 이렇게 이제 죽은 각질세포들이 각질층을 싸고 있다, 덮고 있다라고 해서요. 굉장히 딱딱한 케라틴 성분이 이 각질 성분인데, 왜 이런 각질세포들이 각질층을 덮고 있느냐. 기능을 보시면 각질세포들이 덮고 있기 때문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제한하게 되고, 보호하게 되고, 자외선이 우리 몸을 손상하지 않도록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것과 함께 세균이 들어오지 않게끔 방지해주고 피부의 손상을 방어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각질층에 있는 각질세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막 때를 밀잖아요. 그럼 이 각질세포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나가겠죠. 너무 많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이러한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없다? 네,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를 미는 건 좋지만 때를 너무 심하게 밀어서 피부가 손상되지 않게끔 하는 거. 네, 이러한 부분들도 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발바닥에 있는 네, 이런 두꺼운 피부에서만 관찰되는 네, 투명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부에서는 이런 투명층이 보이진 않지만 두꺼운 피부에서 손바닥, 발바닥에서는 이런 투명층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래서 표피를 구성하는 이런 5개의 층이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표피에서 관찰되는 4가지 종류의 세포를 보시면은요. 자, 각질 형성 세포가 있습니다. 이 각질을 형성한다라는 건, 각질은 결국은 케라틴 단백질로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각질 형성 세포에서는 케라틴 단백질을 합성을 해서 각질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 각질은 우리의 피부를 보호해주면서 피부 장벽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촉각세포 같은 경우는 메르켈셀이라고 해서요. 표피에는 촉각을 감지하는 촉각세포 메르켈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피부 같은 경우에 촉각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도 느낄 수 있잖아요. 앞각이라든지 온각, 냉각, 통각 뭐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표피에서 느끼지 않는다. 그럼 어디에서 느낄까요? 진피층에서 느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멜라닌 세포도 있는데요. 멜라닌 세포는 멜라닌 단백질을 합성하면서 멜라닌 색소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 멜라닌 색소가 많은 인종을 우리가 흑인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황인종에 속하겠죠. 황인종이고, 그리고 이제 백인종이 있습니다. 백인종 같은 경우에 멜라닌 색소가 네, 굉장히 부족하다, 적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멜라닌 세포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굉장히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백인종 같은 경우에는 멜라닌 색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피부에 암이 생긴다거나 피부 손상이 굉장히 많이 될 수도 있고, 눈 같은 경우에도 피부에 이제 멜라닌 색소가 부족하면서 눈도 햇볕에 굉장히 손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백인종이 눈에 손상이 많이 일어나니까 선글라스가 굉장히 발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이런 것들이 발달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중간 적절하게 있잖아요. 네,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러한 멜라닌 세포가 피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랑게르한스 세포라고 해서요. 네, 이 랑게르한스라는 사람이 네, 피부를 굉장히 열심히 보다가 네, 특이한 세포를 발견했어요. 어떠한 미생물이 온다거나 아니면 쓰레기가 있다거나 뭔가가 있으면 그것을 잡아먹는 포식작용을 하는, 탐식작용을 하는 세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와우, 이런 세포들이 우리 몸의 면역
면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피부의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이면서 포식작용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구나라고 해서 이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이 세포의 이름을 랑게르한스 세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내분비계에서도 보면요, 랑게란스 샘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랑게란스 샘도 누가 발견했을까요? 랑게르한스라는 사람이 발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표피 보시면은요, 가장 밑에 바닥층이 있고요. 자, 이 바닥층 밑에, 바닥층이 있으면 이 바닥층이 이렇게 이렇게 표피, 바닥을 구성하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세포가 이렇게 나와서 위로 올라가게 되고, 자, 그 위에 층은 가시층, 유극층이라고 해서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약간 가시 모양으로 생겼더라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바닥층에서 형성된 세포들이 올라오면 과립층에서 죽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각질화가 시작되는 단계가 과립층이고 그 각질이 올라가서 각질층을 형성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투명층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투명층은 모든 표피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이나 발바닥과 같은 두꺼운 피부에만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앞에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표피에는 이런 각질을 형성하는 각질 형성 세포뿐만 아니라 메르켈셀이라고 해서 촉각을 감지하는 감각 수용체가 있고요. 그리고 네, 멜라닌 세포도 이렇게 곳곳에 존재하고 있으면서 랑게르한스 세포가 포식작용을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면역세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표피층에는 혈관이 있다 없다? 혈관이 없다. 네, 신경도 없다. 네, 그러면 그건 어디에 있느냐? 혈관이나 신경은 진피층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진피, 더미스입니다. 더미스의 구성을 보시면요. 아교섬유, 네, 어렵게 느껴지죠? 네, 콜라겐 섬유입니다. 이 콜라겐이 있고요. 자, 탄력 섬유, 엘라스틴 섬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섬유 조직이 굉장히 진피층에는 많이 분포를 하면서 아교섬유,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있을 때 피부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내구력을 담당하고 있고요. 단단하게 해주는 섬유인 라는 거죠. 그리고 탄력섬유 같은 경우에 잘렸네요. 네, 탄력성을 유지를 해주면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연결해주는 망상섬유, 그물섬유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섬유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층이 진피층이고 또한 혈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 진피층에 분포하는 혈관 같은 경우에 몸의 체온을 조절해서 외부의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 몸의 체온이 올라가겠죠. 근데 체온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성 호메오스타시스를 조절해주기 위해서 혈관이 어떻게 되냐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네, 확대되는 거죠. 피부가 있으면 혈관이 확대되면서 이 혈관 안에 다니는 혈액들의 온도 있죠. 온도. 이러한 온도들이 피부를 통해서 발산될 수 있도록 해서 체온을 조금 약간 낮춰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진피층에 있는 혈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만약에 반대로 너무 추워졌어요. 그러면 열이 발산되면 안 되겠죠. 체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하면서 저 안으로 숨게 됩니다. 내장 있는 가까이로 숨으면서 이 따뜻한 혈액들이 내장을 보호해주고 피부 밖으로는 빠져나가지 않도록, 발산되지 않도록 안쪽으로 숨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혈관이 수축하게 되니까 체온을 아무래도 좀 약간 보호해주는, 유지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더라. 이게 아주 굉장히 많은 역할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피부가 굉장히 온 몸을 다 덮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체온 조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팁을 좀 보시면 우리가 혈관 주사를 놓는데 피부에 혈관이 숨었어요. 피부에 혈관이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보시면 피부에 혈관이 숨어버리면
너무 다 지워버렸네요. 네, 피부에 혈관이 숨어버리면 이 안쪽을 수축해서 추우면 숨는다고 했죠. 그런데 따뜻하면 혈관이 밖으로 표면으로 나오니까 따뜻한 핫팩을 대서 피부를 따뜻하게 해주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피부 표면으로 조금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관 주사 놓을 때 조금 약간 따뜻하게 해주고, 네, 그 다음에 따뜻한 찜질 해준 다음에 혈관 주사 놓는 거 혹시 보셨을까요? 네,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진피층에는 신경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으면서 이 신경으로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감각 수용기들도 있다. 그래서 표피에는 촉각만 감지할 수 있었지만 진피에서는 촉각뿐만 아니라 온각, 냉각, 통각, 압각과 같은 여러 가지 피부 표면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수용할 수 있는 감각기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감각 수용기에서 감각을 감지하면 이것을 신경을 통해서 뇌로 보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진피층에서도 일부 지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피지선, 피부 기름샘이라든지 땀샘이라든지 모낭, 털주머니와 같은 이러한 다양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혈관 있죠, 신경 있죠, 그리고 땀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땀샘과 열탄에서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털주머니 있죠. 네, 모낭이 있으면 그 모낭 옆에 이렇게 같이 붙어서 피지선, 피부 기름샘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섬유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발을 보시면 이 털도 어찌됐든 케라틴 섬유가 이렇게 각질화되어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쫙 나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연한 섬유 조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털 같은 경우에는 멜라닌 색소가 많으면 검은색, 멜라닌 색소가 별로 없으면 하얀색, 흰색 털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멜라닌 색소의 비율에 따라서 모발의 색깔이, 털의 색깔이 조절된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피부 바깥쪽에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털줄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부 안쪽에 있는 것을 털뿌리, 털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목은 털뿌리를 옆에서 감싸고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네, 이 부분을 털주머니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털주머니, 모낭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모낭 있는 부분은 이 아래쪽에 혈관과 맞닿아 있으면서 이 혈관을 통해서 받는 여러 가지 영양분이라든지 산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근에 전달해주는, 털뿌리 모근에 전달해서 이 영양 성분들을 전달해서 털이 계속 나올 수 있게끔, 털을 생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주더라. 뭐가? 털주머니 모낭에서 영양 공급을 해주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근에다가. 자, 그리고 이제 이 털 옆에 보시면요, 털세운근, 임모근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털을 잡아주는 근육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털을 잡아주는 이 근육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너무 우리가 추워요. 추운 냉기에 노출되면 이 털세운근이 수축하게 됩니다. 근육이 수축한다라는 얘기는 근육의 길이가 짧아진다라는 얘기고요. 근육이 이렇게 길었는데 근육이 이렇게 수축하게 되잖아요. 수축하게 되면 털이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바짝 서게 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털이 바짝 서는 거. 여러분 추운데 가면은 털이 바짝바짝 이렇게 서는 거 보셨나요? 털은 바짝바짝 서면서 이 잇모근이 피부 있는 부분에 피부도 오돌토돌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닭살 돋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 털 세운근이 이러한 역할들을 하면서, 어쨌든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들은 우리의 체온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좀 보호해주는 역할로서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자, 여러분 지금 털 세운근을 수축시켜 보세요 라고 하면 수축시킬 수 있는 사람 없죠. 네,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는 근육이기 때문에 민문이 근육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손발톱, 네일에 대한 부분인데요. 손발톱 같은 경우에는 이 끝부분을 자유연, 자유모서리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 손톱, 발톱에 이렇게 좀 기를 수도 있고, 조금 약간 이렇게 짧을 수도 있고, 네, 이것들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안쪽에 손발톱 판이 있죠. 이걸 조판이라고, 네일 플레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안쪽 부분에 약간 반달 모양의 흰색 부분 보이시죠? 네, 반달 모양의 이런 부분이죠. 흰색 부분. 네, 이 부분을 손톱 반달, 네, 발톱 반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발톱 판 바닥 쪽에 보시면, 네, 손발톱 판 바닥 쪽 아래쪽에 보시면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손발톱 바닥이다, 네일베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네일베드 가장 안쪽 부분에 이 손톱 뿌리가 있습니다. 네일 루트가 있으면서 그 안쪽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조직을 우리가 손발톱 바탕질, 기질이라고 하면서 이 기질 있는 부분에서 손발톱이 어떻게 된다?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손발톱이 만들어지면서 손톱이 자라고 발톱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성장하게 되는데, 만약에 다쳤어요. 다쳐서 네, 망치로 만약에 손을 딱 찧었어요. 찌면서 손톱이 빠졌어요. 만약 손톱이 완전히 빠져나가면 이 손톱 뿌리 있는 이 손톱 뿌리 조금과 이 손발톱 바탕질 있는 부분이 멀쩡하다라면, 괜찮다라면, 손상이 되지 않았더라면 다시 손톱이 재생되어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 손발톱 바탕질 있는 부분에 손상이 있어서 이 부분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라면 손톱은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손발톱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손상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재생이 되냐, 재생이 되지 않느냐, 이게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자, 손발톱 반달 윗부분에 이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큐티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손발톱 위에 허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손발톱은 구성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땀샘입니다. 땀샘 같은 경우에는 에크린 땀샘과 아포크린 땀샘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에크린 땀샘 같은 경우에 피부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면서 손바닥, 발바닥뿐만 아니라 이마라든지 겨드랑이 쪽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땀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이 에크린 땀샘 같은 경우에는 열이 나거나 그러면 땀을 내 가지고 열을 발산 밖으로 배출하는, 발산하는 역할과 함께 뭔가 약간 통증이 있다거나 긴장하면은 땀이 삐질삐질 나죠. 네, 이러한 원인으로 네, 땀이 많이 나게, 땀 분비가 많이 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통증이나 긴장이나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땀 분비가 삐질삐질 나는 것은 바로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열이 많이 나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시상하부에 보시면, 시상하부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상하부에는 갈증 주추라든지 포만 중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조절 중추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체온 조절 중추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시상하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체온 조절 중추에서 에크린 땀샘의 땀 분비 양을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땀 분비가 정상보다 과다하게 이루어지면은 에크린 땀샘이 이 다한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땀이 너무 많이 나는 다한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땀샘은 에크린 땀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포크린 땀샘 같은 경우에는요, 모낭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땀샘이면서 겨드랑이라든지 유륜, 적고판이라든지 아니면 배꼽이라든지 회음부, 생식기 있는 부분, 기지샘에 이 아포크린 땀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포크린 땀샘에서는 알칼리성 땀이 분비가 돼서 처음에는 냄새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알칼리성 땀과 세포 표면에 있는 세균이 만나서 굉장히 특유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땀이 많이 나는 사람에게 나는 냄새 중에 땀 냄새가, 그 특유의, 그 사람 특유의 땀 냄새가
분비가 있잖아요. 이게 아포크린 땀샘에서 나는 땀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너무너무 과다하게 많으면 액취증이라고 하죠. 네, 액취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요. 에크린 땀샘은 이렇게 땀이 막 분비가 되면은 땀샘관을 타고 피부로 쫙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포크린 땀샘 같은 경우 어디로 가요? 네, 모낭 쪽으로 가서 모낭에서 나갈 때 그 밑에 피지선이 있잖아요. 피지선에 있는 지방과 아포크린 땀샘의 땀과 네, 이런 것들이 밖으로 같이 배출되더라. 다시 말해서 땀의 지방이라든지 밖으로 나오면 여러 가지 세포들과 같이 섞이면서 피부 바깥에 있는 상재균, 피부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균이 있습니다. 항상 일정하게 존재하고 있는 이 상재균이 같이 만나게 되면 이 땀에서 암모니아라든지 지방산이 발생을 하면서 땀 냄새가 특유의 그 땀 냄새가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 보통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땀이 많이 나는 경우 내지는 털이 나는 모낭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털이 나는 곳에서 땀이 배출되고 겨드랑이라든지 생식기라든지 웨이도 쪽에 굉장히 많은 곳이 바로 아포크린 땀샘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에크린 땀샘은 아까 말했죠.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땀을 배출하면서 무색무취의 땀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거의 대부분의 온몸에 땀구멍을 통해서 배출되는 곳이 네, 에크린 땀샘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피부 기름샘입니다. 피지선이라고도 하고요. 자, 여기에서 분비되는 것이 바로 피지인데요. 이 피지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죠. 지방. 기름이잖아요. 기름.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하고 있지만 이 피부의 기름 성분은 피부를 보호해주면서 기름을 통해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어렵죠. 방수 효과와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 그리고 이제 모낭을 통해서 피지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피지선이 모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모낭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배출이 되니까 모발을 유연하고 윤기 있게, 지방이잖아요. 윤기 있게 해주는 것과 함께 살균 성분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부 기름샘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 발바닥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몸 전체에서 관찰되는데, 손바닥, 발바닥에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지방을 분비하는 샘인데 모낭을 통해서 분비하게 되고, 이거는 네, 지피층에 위치하는 외분비샘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피부를 보호하는 네,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이 피지이죠. 자, 그래서 노화와 관련된 변화를 잠깐 보시면은요, 탄력 섬유가 많이 감소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주름도 많이 생기게 되고, 피부층이 굉장히 얇아지면서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여러 가지 손상에 대해서 많이 노출되게 되고, 손상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손상을 회복하는 속도는 어떻다? 느리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 재생이 잘 안 되게 되고, 햇볕을 받으면 햇볕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증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외선에 노출된다거나 아니면은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색소 침착이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감성은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내 햇볕을 받으면 비타민 D가 합성되는데, 햇볕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되면 비타민 D가 많이 합성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나쁜 것은 증가하는데 네, 좋은 것은 감소된대요. 그래서 비타민 D는 합성이 능력이 떨어지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합성하기 위해서 햇볕을 많이 쐬야 되는데, 또 햇볕을 너무 많이 쐬면은 민감도가 증가해서 네, 손상이 또 많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볼 수 있고요. 진피층에 보시면 엘라스틴이라든지 콜라겐 섬유들이 감소되니까 탄력성이 감소하게 되고 주름이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얘기와 함께, 하지만 이런 진피층이 감소하면서 혈관에서 하는 혈관에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부분들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하게 되고, 진피층에서는 통증을 감지할 수 있잖아요. 통증이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각과 관련된 부분들을 감지하는 능력들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기능들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피하 조직에는 피하 지방이 있어서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는데, 이러한 능력도 어떻게 될까요? 피하 조직이 감소하면서 능력도 떨어지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발 같은 경우에는 멜라닌 색소가 감소하니까 머리색이 희끗희끗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털이 가늘어지고 감소된다라는 것이고, 손발톱 같은 경우에는 누렇게 변화되게 되고, 이게 점점 두꺼워지면서 부서지기 쉬운, 굉장히 네, 약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분비샘 같은 경우에는 외분비샘의 기능이 감소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땀 분비도 감소되게 되고, 땀 분비는 체온을 조절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체온 조절 능력이 감소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지 분비도 감소되니까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피부가 어떻게 돼요? 가려움증이 굉장히 많이 네,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들 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피부 감각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온도를 느끼는 게 네, 온도를 잘 못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대고 있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가 노인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과 압력에 대한 부분들도 압력이 어느 정도 느껴지면 우리는 뒤척뒤척하면서 압력을 분산을 하는데 이것을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피부 손상 위험성, 다시 말해서 욕창 위험성도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고 통증 감각에 있어서도 통증을 감지하는 능력이 어때요? 감소되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통증을 감지하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만성적으로 통증이 계속 있는 거, 관절통이라든지 허리 통증이라든지 이런 통증 있잖아요. 만성 통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민감성이 더 증가하면서 만성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처음에 감지하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그게 만성이 되면 더 예민해지게 된다. 통증을 심하게 느낀다라고 하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네, 여러분.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